지금은 전혀 뉴스가 안 되는 여성 작곡가. 그렇지만 한 시절 여성이 작곡을 한다 그러면 여자가 작곡을 하느냐.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평에 양수리를 건너서 문호리에 한국을 대표하는 상작자이신 오숙자 작곡가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6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꽃도 만발하게 피었고 참 지난 시간 많이 좀 힘들었지만 또 아픈 만큼 우리가 또 만남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건자에 또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곡을 쓰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주로 이제 가곡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초기서부터 그 창작 생활 시작하는 서부터는 가곡을 별로 작곡을 하질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네. 전혀 작곡을 하지 않다가 주로 기악곡, 챔버 뮤직 또는 합창곡, 관현악곡, 뭐 협주곡 그런 곡들을 썼었죠. 네.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가곡을 위주로 쓰고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그 여성 작곡가, 지금은 아마도 그 남성 작곡가보다는 여성 작곡가가 수적으로도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그 기록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성 작곡가의 태동 배경, 태동 상황, 그거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네. 어떻게 여성 작곡가가 회가 탄생하게 됐습니까? 네. 그때 이제 여성 작곡가들이 활동을 하는 초기였는데요. 네. 사실 그 비하가 있어요. 네. 제가 예술가곡집 제 1집을 그 녹음을 하고 그럴 때 바리톤 김부열 선생님이 김부열 선생님 저도 알죠. 예. 네. 이제 제 곡 네. 북을 부르셨는데 네. 그때 함께 연습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이제 하면서 오 선생님이 이렇게 여성 작곡가를 이렇게 활발히 하는데 여성 작곡가 모이면 없어요. 그래서 네, 아직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 함께 이제 여성 작곡가 해도 창설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영자 선생님한테 즉시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지. 그러면 김부열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세 분이서 만나요. 그래서 종로 그 한일관인가? 음식점 한일관 네 있죠. 네, 한일관이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세 사람이 만나서 이 여성 작곡가가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성 작곡가회는 가장 그 연장자이신 이영자 선생님을 우리가 회장으로 모시자. 네. 그리고 이찬에 서경선, 허방자, 물론 저를 포함해서 또 이영자 선생님 모두 다 그래서 발기인이 몇 분이나 발기했어요? 6분이 여섯 발기인이 분이. 됐어요. 네. 그럼 연도별로는 언제입니까 그게? 그때가 81년도입니다. 81년.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 최연부홀에서 네. 1회 네. 발표회를 가졌어요. 창립 1회. 네, 창작 발표회를 가졌죠. 네. 그러면서 그 6명이 이제 모여서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발표들을 했나요? 그땐 실내악작 발표를 했죠. 거기가 다 이제 현대음악을 지향하는 작곡가들 그때 대세였으니까 그래서 현대음악들을 발표했어요. 현대음악들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동이 돼서 매년 연주를 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도 좀 늘어났나요? 예, 물론 이제 점점 늘어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런 여성 작곡가들이 여성 작곡가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작곡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멘트가 되었죠. 네.
기존에 또 한국 작곡가 협회도 물론 있었죠, 그때는. 물론 예, 있었죠. 그렇지만 네. 여성이 이제 특별히 네. 했는데, 그 초기에 이제 예전에 이영자 선생님도 만나봐도, 뭐 여성이 작곡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죠. 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그냥 모두들 이제 살림 안 하고 운전이나 하고 여자가 예.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 여성이 또 골프를 치면은 네. 아유 저 그냥 아파트 한 채 날렸겠다 그러면서 예, 예. 그런 시절에 여성 작곡가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대중의 그 관심사가 아니었죠. 예. 네. 우리가 사실 중세 시대 같아요. 그런 이제 권위주의, 네. 또는 옛날의 전통주의 네. 그런 거에서 여성에 대한 그 네. 위치나 또 인식이 굉장히 이제 낮았던 시절인데 네. 선생님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악부터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작품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어때서 그랬습니까? 제가 12살 때 네. 음악 선생님이 백태현 선생님이에요. 네. 작곡가. 네. 어떻게 이제 음악을 지도하시고 이러다가 제가 그 피아노 음이 전부 맞지를 않아요. 조율이 안 반주하는데. 돼서. 네, 네, 우리 네. 이제 중창을 지도해 주셨을 때는. 네. 그래서 선생님 저 피아노 음이 안 맞아요. 저거 어떻게 좀 뭘 조율을 하든가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이 야, 너 이렇게 귀가 밝으냐? 그때 놀래시고 넌 바이올린을 해라. 그래서 사실 저는 피아노 항상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피아노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4, 5살 때, 네. 그 성당에서 명동 성당이죠. 풍금 치는 언니나 수녀님이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서 네. 막 저희 집에 그때 발자병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풍금하고 페달이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치는 신용을 네. 하다가 바늘에 여기 이제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풍금을 하나 사줬어요. 이제 중고 풍금을 어디서 구해 오셔서 네.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피아노 교본이 있어요, 악보가 있어요 그 시대에 무슨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 때인데 그대로 풍금을 치면서 아는 노래 따라하고 화음을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음을 찾아서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때 삼함을 터득했어요. 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무슨 음악이든 귀로 듣고 치는 거예요. 뭐든지 귀로 듣고 치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도 피아노 소품 같은 거는 악보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악보를 보고 교육을 받아서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데 무조건 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친다는 거. 네. 그 당시에는 신통하고 예. 괜찮았지만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는 네. 좋은 게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올린을 해서 대학을 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미술 선생님은 넌 미술 대학을 가라.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도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또 프랑스어 선생님은 불란서학과를 가지 발음도 좋고 너 샹송도 잘 부르잖아 이러면서 네. 서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건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을 입학시험을 쳐야겠다.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감성도 좋고 또 예술적 감각도 있고 또 다재다능한 예. 하나만이 아닌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림 걸 또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데 그럼 토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명동성당의 총회장을 맡으시고 오, 노기남 대주교님과 항상 네. 그 성당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그 매스컴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가톨릭의 잡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경향 잡지를 만들게 하신 분이 저희 네. 아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캐톨릭 신문이 이제 그 이후에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앞을 지향하는 그 아주 뭐 모더니즘의 선구자라 그럴까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할 때도 아버지는 기꺼이 찬성을 하셨고 음악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바이올린을 하다가 가끔 그 웨스턴 음악을 갖다가 히리비리 같은 걸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장난을 하면은 그냥 빠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따고 장난한다고 네. 그러시면서 참 스트릭트하게 아버지가 그 에튜드 연주하는 것도 즐기시면서 즐기시고. 참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올린 하다가 작곡으로 전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작곡은 특별히 어떤 계기 모멘트가 된 거는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그냥 듣고서 풍공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곡이 따려면 자작곡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의 기초적인 그 작업이 돼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누가 뭐, 너 재능 있어 가르쳐 주는 선생이 있나, 뭐, 집에서 다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음악의 놀이이고 생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짝이 시를 써서 장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백합화라는 시가. 그래서 그거 줘봐. 그래갖고 오선지를 긋고 거기다가 즉시 작곡을 했는데 그게 그럼 남들이 다 못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예, 그런 바탕이 돼 있어서 작곡이라는 어떤 개념 아니라도 그런 창작적인 개념 속에서 제가 살아왔어요. 악기는 물론 트레이닝을 해야만 잘하는 거지만 이건 트레이닝이 없이 나도 모르게 좋아서 미쳐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터득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말하면 영재 같은 그것이 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생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요새 영재 그 TV를 보면은 내가 저랬지. 라고 다 찾아냈지. 이렇게 하면 이건 뭐다. 나도 그때 당시는 그 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몰라줬지만 맞아. 그래도 나도. 주변에서 칭찬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독일 신부님이 그 재능을 알아보시고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갖다가 구해서 그 바이올린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예. 그래서 그 바이올린으로서 대학교 때까지 쭉 그 이후까지 바이올린 그 악기로 연주를 했죠. 그 대학에서 이제 작곡 바이올린 하시다가 네. 어떻게 더 작곡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때 제 바이올린 스승이 이재현 선생님이셨어요. 바이올리스트 이재현. 네. 연세대학에도 계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대학 경희대 다니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독일로 유학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학교 또 선생님한테 갑자기 바꾸려니 물론 학교 지도교수로 바꾸는 게 당연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휴학을 하게 돼요. 3학년 때. 휴학을 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작곡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능력들을 이론적으로 체제화해서 나도 뭔가 이렇게만 놀이로만 놀 것이 아니라 뭔가 체제를 잡아서 그 학구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화성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찾아간 선생님이 이교숙 선생님인데, 예, 이 교수. 네. 참 그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너는 둘을 셋을 하고 오냐고. 그런데 이를테면 화성학고 화성풀이에 오손지에 이러고 보면은 그거 풀어가느라고 지우개로 연필로 지우고 시커멓게 하고 모두들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즉시해서 깨끗해.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래요. 예. 그리고 씻고만 해야 되나요? 그게 지워야 되나요, 자꾸? 아,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제가 칭찬을 듣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일취월장이라 그럴까요? 네. 작품을 그대로 그냥 막 써나갔어요. 그 무서운 능력. 드디어 2년 안에 관현악곡을 썼어요. 그 콩쿠르에 냈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오숙자, 바이올린하는 오숙자가 동화 콩쿠르에 해서 시립교향악단 김만복 선생님이 위연주를 했어요. 개미의 집이라는 곡이에요. 그때 House of Ants. 그런데 그걸 하니까 모두들 반신반의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생님은 그때 서양 음악사를 가르쳐주면서 교실마다 들어가면서 오숙자를 보라고 예. 그때 말씀이 오숙자는 관현악곡을 써서 바이올린을 했는데 콩쿠르에 됐었는데 너희 작곡가애들 너희들은 뭐야 이러면서 그걸 그 들은 강의 속에서 들은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이수남 선생님이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는 바이올린을 다시 할 게 아니라 작곡으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학교 내에서. 네, 3학년까지 다녔기 네, 때문에 그건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으로는 되는데 4학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바이올린을 다시 또 그대로 하고 그때 그 여성 오케스트라는 있었어요. 그때? 예. 거기에 그 단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제2바이올린을 주자로서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 방송 소속 관현악단이 있었어요. TV. 거기에도 이제 제2바이올리니스트를 학생 때 들어가서 이제 연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졸업을 그대로 이제 기악곡으로 하고 기악가로 하고 이제 대학원을 정식으로 작곡을 들어갔죠. 대학원에서는 누구한테 배웠죠? 네, 김동진 선생님이 저희 스승이었어요. 네. 원래 우리 학교 그때 학장으로도 계셨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동진 선생님의 그 서정적인 아름다움은 우리나라의 대표 작곡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곡이 저렇게 생산될 수 있는가 하는 신비한 그 힘을 동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김동진 선생님 같은 서정적인 그런 작곡가의 그 모습을 담고 싶다. 그래서 지도 교수로 모셨죠. 김동진 선생님은 뭐 저도 이제 같이 늘 많이 경험도 하고 이랬지만 정말 멜로디 가고파라든지 목련화라든지 뭐 조국 창가라든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스타 작곡가였죠. 네, 대단해요. 그래 아주 그 견고한 그런 멜로디 속에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그 이제 김동진 선생님 원래 노래도 좋아하셨고, 또 바이올린도 노래 하셨잖아요. 바이올린도 하시고 네. 테너셔요. 그런 노래 잘하시죠. 잘하셔요. 잘하시죠. 근데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시잖아요. 스트릭트하셔요. 그야말로 뭐 요주부등이에요. 에피소드가 많죠. 많죠. 그 선생님은 노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유도리가 없는 거죠. 전혀. 맞아. 그죠? 세상하고 전혀 다른. 맞아. 이건 아니라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저도 또 여성이었으니까 여학생에 대한 또 바이올린을 했으니까 그런 선입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작곡을 하나 이러고
날이 갈수록 저의 재능을 어,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학 선생님이 그 굉장히 보수적인 작곡 성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음악도 공부해야 된다고. 음. 그런 어떤 그 현대음악의 가능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열어주셨군요. 네, 네.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네. 다른 학생들한테는 지도를 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안 했어요. 네. 하나의 그 과정의 필수일 텐데도 음.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기초적인 그 현대음악에 차분하게 그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그 교육 외에 제가 많이 터득을 했어요. 아. 무엇을 터득했냐면 현대 미술에 우리 음악은 영향을 받는다. 그걸 제가 알고서 드뷔시는 후기 인상파, 세잔느나 폴 세잔느 뭐 이런 화가들의 후기 인상에 받아서 그런 증사도 병진행이라든지 이런 화법을 사용하고 그때 당시에 메시앙도 그런 그 신비주의 기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현대음악이면 쉔벨그 12음으로 즉각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쉔벨그 이전에 드뷔시 또 메시앙에 그리고 메시앙은 그 홀턴 스케일을 또 네. 해서 키를 조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발전해서 그 다음에 C 홀턴 스케일과 C 샵 홀턴 스케일 둘이 존재해요. 홀턴 스케일은. 그럼 그걸 합하면은 바로 12음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네. 경우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유학을 가서 네. 본격적인 현지 수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김동진 선생님께서 본 당시는 조성음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가 새로운 음악이 오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오 작곡가님이 탐구한 거잖아요. 하나하나 분석하고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경향에서 눈치를 채가지고 네.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현대음악을 공부를 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특징은 그러니까 에튜드로 작업한 곡들이요. 네. 그것이 다 작품화가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 작품화가 됐냐? 그걸 다 녹음을 해서 그때 당시 그 말리니스트 다 된 거 뭐 정창영 플룻 플루티스트 딤 앤 바리에이션을 했다면은 그 선생님 모시고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했는데 훌륭하다니까. 나는 에튜드로 썼는데. 그것도 바이올린 소나타를 쓰면 또 바이올린 조사회 선생님 또 모시고서 우리 집에서 피아니스트 불러서 연주를 하는데 근사해. 그래갖고 MBC 텔레비에 모닝쇼에 또 그게 나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가끔 그 예쁜 클래식들이 실제 실현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 클래식을 많이 TV에서 그래, 방영해 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에튜드들이 다 작품으로 실현돼서 TV에도 나오고 방송도 되고 또 연주자니 이거 내가 한번 연주할게. 다 그렇게 해서 연주가 되니까 그게 작품화가 된 거예요. 제가 자신감을 그때 가졌어요. 나는 하면 그게 작품이 되네. 그러니까 에튜드로 썼는데 그냥 실수로 썼는데 바로 그것이 그게 되네. 간단한 작품이 된 거죠. 쇼팽도 에튜드 다 시험한데 에튜드 다 모차르트도 다 작품이 되잖아요. 네, 그 관현악곡 그 하우스 오브 앤트라는 거 그 콩쿠르에 난 것도 그 실수곡이에요. 네. 실습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처음 연습하면서 쓴 건데 그 콩쿠르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서울음악제 같은 데도 참여하셨나요? 이제 그것은 그 후죠. 그 후고? 네. 그 후에 대학원을 거의 졸업할 시기에 그 서울음악제 1회, 2회, 3회인데 1회는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2회 때 작품을 냈어요. 그 관현악곡을 돌이라는 곡을 냈어요. 돌, 스톤. 네, 스톤. 네. 그래서 그게 이러고
입선이 될까 기다렸는데 입선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리를 갖고 내가 이거는 시간도 길고 1년여 걸려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에튜드로 쓴 건 금방 작품이 되는데 이게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그 어떤 내용의 작품이에요? 스톤이라는 그 도솔이라는 작품은? 돌이라는 하나의 그 자연의 네. 그 원초적인 그 오브제, 네, 오브제. 예, 그거를 다룬 거예요. 음. 예. 그런데 시리에 빠졌다가 연락이 왔어요. 김달성 선생님 위촉곡이 예. 돌아오지 않았대요. 작품을 못 쓰셨대요. 아, 위촉을 했는데 예, 작품이 예. 그때 됐다. 이제 이영자 선생님하고 네, 김달 네. 선생님 위촉곡이고 예. 저는 그 공모곡이었죠. 예, 예. 그래서 한 곡이 비어서 차석으로 올라갔어요. 내 것이 올라갔어요. 근데 연주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게 무슨 편성이 뭡니까? 그때 제 일관 편성으로 일관 관현악을 위한 돌. 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획기적이죠. 그 70년대 초니까 네. 72년 그 전자 올게니. 네. 그 지금은 뭐 이게 많이 흔하죠. 됐지만 예. 그때는 작은 올게니였어요. 전자 올게니. 키보드죠 말하자면. 네. 그것이 크로스타움을 크로스타움을 넣으면서 시냇가에 자갈들이 비치는 그런 하면서 그 반응기 보보로 스트링이 신비스럽게 그걸 깔아주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건 굉장히 신비스러웠죠. 그리고 좀 현대화의 감각을 표현한 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강석기 선생이나 백병동 선생이나 다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부터 제가 계속 입선을 하니까 서울음악제 위촉 작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위촉을 매해 거의 한 3번인가, 모두 5번. 한 번은 공모된 거고 4번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SCM 그 현대음악 거기에도 네. 이제 하고 또 이성재 교수님이 하시던 또 그 창악회라고 했었어요. 정확히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함께 그 작품 현대음악 발표회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이제 여성 작곡가회의 창단 멤버로서 했지만 이 작품이 잘 나가고 예.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예. 남성 작곡가들도 많이 알게 됐겠군요. 그렇죠. 예. 저 하나만 남성들 작곡가 틈에 꼈어요. 그랬군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나머지 작곡가들 조용했어요. 어. 여성 작곡가들은. 어. 그러니까 항상 그 여성끼리의 모임에만 움직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창작가들 발표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 가보면 네. 뭐 5작품, 6작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꼭 튀는 작품이 나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예, 예. 네. 청중의 반응이 확 좋아버리면 조금 이제 옆에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에이시아 컴포저스 리그라는 게 형성됐어요. 아시아 49개국. 원래는 뭐 50 몇 개국인데 네. 그 참가 인원이 그 이제 40 몇 국이지만 실제 참가는 홍콩, 일본, 대만, 우리나라, 필리핀, 뉴질랜드, 뭐 중국 네. 이렇게 해서 10개 미만 그 아시아 국가들이 형성해서 아시아 작곡가 제를 형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작품을 공모를 하면 작품을 실내악들 그렇게 낸 것이 다 입선이 돼서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국제 작곡가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국내보담도. 국내보다도. 네. 그래서 그때는 아주 늘 외국 다니면서 현지에 참가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국제 활동을 했죠.
그 이제 그 두 작품 말고 그 당시에 또 경량의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 국제음악제의 그 아시아 음악제 작품 한 곡을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그 국선도 단전호 네. 그런 걸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서 명상을 하고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념 시리즈라는 네. 곡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명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념 시리즈라는 것은 즉 념이라는 것은 손의 세계겠네요. 네, 전적인. 생각과 음. 사고 그것이 같이 합쳐진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념 시리즈 1, 2, 3, 4 이렇게 나가면서 원이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념 시리즈 1이었는데 그것이 도쿄 페스티벌, 도쿄 음악제에서 입선이 돼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홍콩 그 칼럼니스트면서 평론가가 오셔서 놀라셨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거다. 참 신비스럽다. 그건 무엇을 표현했느냐? 그 념 시리즈 1에는 제가 그 우리나라의 아악 있죠. 아악의 그 궁중 음악의 그 숭고함과 고귀한 그 우리의 그 또 느린 그 패턴의 그 명상감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그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평균율에 의한 게 아니고 좀 그렇죠. 불안한 예. 그런 미분음적인 악기가 한대 합 유니즌으로 할 때 거기서 형성돼서 느끼는 신비한 느낌이 그게 헤테로폰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그렇죠. 표현을 네. 그것은 바로 현대음악과 통해요. 그래서 그런 그 느낌을 아주 심오한 바이올린의 심오한 농연과 또 불규칙한 그런 그 어떤 그 패턴이 형성되는 네. 군이 형성되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남윤 선생이 바이올린하고 녹음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도 그 곡을 참 연주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가 봐요. 기피하고 있어요. 연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뭐 하는 네. K 클래식이라는 말이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이런 테크닉도 들어가고 해서 누구든지 연주 가능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단전 호흡 같은 것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념 시리즈 2는 네. 태국 에이시아 컴포저스 리그에서 네. 또 그 공모에서 셀렉트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 첼로 솔로와 타악기 장고, 풍경 소리, 북, 또 이 기타 그런 섬세한 타악기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걸 이용해서 그 념 시리즈 2를 였는데 그 현민자 씨가 태국에 같이 가서 연주하고 국악 연주자들이 함께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시리즈 2. 저기 현민자교 연세대. 연세대였나요? 예, 현민자 씨. 현민자 예. 선생님. 예. 그러면 그때 벌써 그 참 클래식의 한류 스타일로 네. 우리 소재의 네. 독특한 그런 그 예. 소재들을 많이 예, 제가 네. 했어요. 과감히 상당히- 시도했어요. 네. 아주. 그런데 그때 독일의 평론가가 우리 그 음악제를 참관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영자신문 뱅콕 포스트에 호텔 숙소에 드러났는데 어제 연주했는데 오늘 그 평에 나와 평이 있었어요. 나왔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게 미스 오의 작품이었다. 네. 아주 유니크하고 네. 그러면서 독창적인 신비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렇게 평을 했어. 그런데 좀 같이 참가한 우리 이제 작곡가들도 계시지만 좀 미안하지만은 가장 성공적인
페일도 했다고 하는데 좀 네. 미안해서 내가 미안하죠. 그런 말을 잘하네요.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뭐 이태리에서 또 상탕 뭐가 있던데요? 아, 예, 그건 에이시아 컴포즈하고는 다른 네. 이태리에서 하는 세계 음악제예요. 네. 거기서 무악을 피아노와 타악기리만 무악, 그러니까 샤먼 뮤직이죠. 네. 그걸 제출했는데 거기서 또 입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현대 악보니까 뭐 그래프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악보가 좀 그렇잖아요. 그 악보가 포스터에 실리고 내 포스터에, 악보가 예. 네 프로그램 첫 페이지에도 실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 뭐 해외 여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네, 안 갈 때. 네. 근데 전 자주 다녔어요. 아, 한 번은 도쿄에서 그는 뭐 그 G9의 날 기념 음악회가 히로시마에서 있었어요. 예, 예. 거기서 연주를 는 그때 기타와 첼로를 위한 From the East 동으로부터라는 걸 이제 하는데 연주가 막 끝나고 오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쿄 음악제 했다고. 이렇게 1년에 그런 그 두 번씩 동경 히로시마 도쿄 이렇게 해서 연주해서 집에 왔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그 악보 준비해서 그러니까 참 저는 활발하게 발표를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진짜 탁 선생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만났어요. 막 리포트 해주시고 지금 막 사실 뭐 인터뷰하고 막 네. 그랬을 텐데 못 지금 만났어. 스타 작곡가 이미 그때 그렇죠.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그걸 해서 많이 알려지시고 이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김동진 선생님과의 작업이 거의 끝나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원 시리즈가 끝나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데 네. 오늘 첫날이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